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운동생리학 과목을 맡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생활스포츠 지도자로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당연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운동생리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정확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출제 경향을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해볼게요. 우리 이 운동생리학이라는 과목은요, 총 7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과 호순환계 그리고 근골격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장부터 7장까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는 운동생리학의 궤관,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운동, 신경 조절과 운동, 근골격계와 운동, 내분비와 운동, 호흡순환계와 운동, 환경과 운동 이렇게 7장으로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운동생리학의 궤관에서는 단 3%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과목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이론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운동 제2강인데요. 자, 여기서는 벌써 15%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떠한 식으로 에너지 대사가 되는지,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원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어떠한 식으로 운동에서는 접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신경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한다던가 어떠한 움직임 나올 때 신경에서 제대로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면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뉴런이라든가 아니면 신경계를 통해서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12%의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꼭 알아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격근과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원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 아니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운동이 문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꼭 알아셔야 되고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어떻게 근육이 수축하고 어떻게 이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분비계와 운동. 자,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르몬이라는 게 꼭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운동을 통해서 호르몬이 어떠한 작용으로 어떻게 몸이 조금 다르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10%의 비율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호흡순환계와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폐용적, 폐활량 이런 운동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과 어떤 식으로 운동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7%의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신기하게 환경과 운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지온 아니면 이제 고온이라든가 아니면 저온 에서 어떠한 운동 변화가 있는지, 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년 문제 출제 유형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념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은 뭐죠? 운동생리학의 궤관 3%의 비율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운동생리학을 저희가 배우잖아요. 근데 생리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리학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어떠한 기능으로 대해서 움직이고 호흡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이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생물학 분야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아니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런 원리들을 알아보는 게 생리학이에요. 그럼 운동 생리학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이란 체력 유지나 건강, 생명 유지를 위한 체계적,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모르시겠죠? 네, 제가 완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운동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은 신체 활동이라고 해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더 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의 모든 포괄적인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되는 대근육을 움직이는 신체적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운동과 신체 활동과 움직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큰 문제인지 어떤 게 더 큰 개념인지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이 신체 활동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체력이죠. 자, 이 안에 신체 활동과 운동 안에 들어가는 게 체력입니다. 체력은요, 여러분 꼭 두 가지의 원리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물리화학적, 자, 체력, 방위 체력이 있고요. 방위 체력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되게 많은 스트레스가 사람들한테 있어요. 물리화학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생물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견뎌내는 능력을 이제 방위 체력이라고 합니다. 방위 체력에서는 이제 물리화학적 스트레스, 기온과 기습, 기압 등에 견디는 능력,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니면 너무 더워요. 이런 것들도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체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스트레스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기생충, 세균 등에 견디는 능력을 이제 생물학적 스트레스 이걸 이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방위 체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적 스트레스.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런 것도 견디는 것도 체력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심리적은 지금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긴장이 너무 심해, 이런 것들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방위적 스트레스에는 네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 하나는 물리화학적 스트레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스트레스, 세 번째는 생리적 스트레스, 네 번째는 심리적 스트레스. 요 네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될 문구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저희는 행동 체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체력에서 운동을 하고 지속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행동 체력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건강 체력으로 하시면 이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신체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강 체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근력이 뭘까요? 근력은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운동을 하셨을 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력이라 하면 근육이나 근육 그룹에서 발생되는 힘의 최대 근력을 근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지구력은 무엇일까요? 근지구력은 근력과 달리 이제 근력을 많이 지구력으로서 더 많이 횟수를 얼마만큼 반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근육이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폐지구력이죠. 여러분, 달리기랑 수영이랑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 심장, 허파, 순환계가 움직이는 근육에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이란 부상 없이 최대 관절 가동 범위에 걸쳐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만약에 유연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상의 빈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체 조성이라 함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을 정량적 또는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것. 우리가 인바디 많이 찍어보잖아요. 그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어떻게 나눠서 어떤 비율로 나눠져 있는지 알아보는 걸 신체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체력에서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마지막 신체 조성까지 이어지고요. 자, 이번에는 운동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운동 체력이라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건강 체력과는 조금 다른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제 총 6가지의 이제 운동 체력들이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스피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발력은 뭘까요? 내가 단시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단시간 만에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형성은 뭘까요? 우리가 밸런스를 맞는다는 거 아니면 평형적인 움직임을 할 때 정적 또는 동적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형성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응성은 뭘까요? 협응성은 신체의 각 부위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협응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협응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민첩성. 신체의 방향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걸 민첩성이라고 하고요. 반응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빛과 소리, 접촉과 같은 자극에 반응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얼마나 내가 빠르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운동 체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에 있는 그 실제 유형을 봤을 때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운동 체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은 건강 체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약간 개념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운동 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력과 이렇게 운동과 체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운동 생리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운동 생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운동 생리학의 역사는요, 1920년대, 이제 호흡 생리학자인 앤더슨이 이제 하버드 피로 연구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최대 산소 섭취량, 그리고 산소 부책, EPOC라고 하죠.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 환경 생리학, 임상 생리학, 노화, 이런 혈액 및 체력 등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로서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한다면은 인체 생리학의 한 분야로 일시적 운동을 하고 나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든가 지속적인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인체 기관 내에 생겨나는 변화, 그리고 그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우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 운동생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생된 학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운동처방, 그리고 운동생리학학,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론, 이런 운동생리학의 기본 영역으로서 파생된 학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먼저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항상 일정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어떤가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박수가 빨리 뛰고 숨이 차고, 자, 이러한 일정한 상태에서 자꾸 우리 몸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죠. 즉,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런 원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 자꾸 어쩐적인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항상성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항상성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 함은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생리 반응에 의해 내부 환경을 작은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안정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던가 수영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몸이 더워지고 체온이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계속 내리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서 자궁문이 열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어떠한 일정한 상태를 계속 일정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항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항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외부에 의해서 감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기를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통합센터로 이용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체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피부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기에서 먼저 감지를 하면서 통합센터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응이 나야 되죠. 효과기. 이런 식으로 항상성은 감지기, 통합기, 효과기 이 순서대로 이제 일정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다르지만 굉장히 신기한 하나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성이 있고요. 항정상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둘이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정상태라 함은 운동을 할 때 인체의 내부 환경이 어느 시점이 되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바로 항정상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자,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심박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원래 안정적 심박수는 몇이죠?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건지 140이 됐어요. 자, 140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즉, 운동을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달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바로 항정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과 항정상태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항상성과 항정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항상성과 항정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항상성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지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번 적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트레이닝의 원리. 자, 트레이닝의 원리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 과부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5kg짜리 덤벨로 덤벨 컬을 했고 그 다음에도 5kg짜리 덤벨 컬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떠한 힘의 근력이라든가 근지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과부하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자, 특이성의 원리는 트레이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기관의 기능을 트레이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힘을 키우고 싶은데 달리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력은 향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이성의 원리에 의해서 정확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와 특이성의 원리, 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가역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역성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가역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내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 달을 운동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운동을 했었던 게 다시 물거품으로 들어갑니다. 즉,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동이 중지되었을 때 운동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을 하려는 이유가 그게 너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가역성의 원리에 의해서 운동이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역성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개별성의 원리예요. 개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야 함은 개인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운동 형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동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6번 이상 운동을 하고, 운동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무게도 무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아서, 개인에 맞아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의 원리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꼭 단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원리, 과부하의 원리, 2번째 특이성의 원리, 3번째 가역성의 원리, 4번째 개별성의 원리, 요 4가지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과를 마무리할 건데 먼저 마지막으로는 복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운동 생리학의 궤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과 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운동은 어떠하냐? 운동 안에는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먼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움직임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워봤고요. 체력은 저희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위 체력, 2번째는 행동 체력,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방위 체력이라 함은 우리가 기온이라든가 아니면 기생충, 그리고 바이러스, 갈증, 긴장, 슬픔, 이런 감정적인 데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위 체력이 있고요. 2번째는 행동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죠. 건강 체력, 행동 체력은 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조성, 그리고 신체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고, 운동 체력이라 함은 스피드, 순발력, 평형성, 협응성, 민첩성, 반응시간, 이런 것들을 운동 체력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운동 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았죠. 운동 생리학은요, 1920년 호흡 생리학자인 앤더슨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은 인체 생리학의 한 분야로서 일시적이나 지속적인 운동으로 인체 기관 내에 생겨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자, 운동 생리학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운동은 항상성과의 싸움이에요. 자, 항상성은 어떤 거였을까요?
자,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보상적 생리 반응에 의해 내부 환경을 작은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내가 체온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자극에 의해서 만약에 몸의 변화가 일어날 때 계속 유지를 하려는 것이 항상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정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정 상태라 함은 항상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일단은 운동을 할 때 내부 환경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바로 항정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운동의 트레이닝 원리 4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 내가 만약에 어떤 운동을 통해서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이성의 원리. 세 번째는 가역성의 원리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걸 다시 막는 경향. 그리고 가역성의 원리. 네 번째는 개별성의 원리. 개개인에 따라서 따르게 들어가야 된다. 요 4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과목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개념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꼭 숙지를 하시고 다음 과목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리학 이제 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2장부터는 조금 더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